데이터 센터의 개발 기회와 전략으로 부대표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던 DPR 아시아의 조상우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게 박수로 맞아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떡하죠? 이미 고성건 부대표님께서 얘기를 다 하셔가지고 제가 무슨 얘기를 더 덧붙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는 지금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그 해외사 데이터 센터고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발주사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는 또 엔드 유저인 또 해외사가 임차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짓고 있는 것만 4개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실제 사례를 좀 말씀드리는 게 아까 부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시장 선장성에 대해서 현실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저희 회사를 잠깐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회사는 미국에서 고급 건축 시설을 주로 하는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데이터 센터 또 이것뿐만 아니라 산업용 이쪽에는 또 바이오텍 아니면은 저기 헬스케어 아니면은 산업 생산 시설 아니면은 저희처럼 이제 좀 애플 본사처럼 메가 프로젝트들 평당 5천만 원 이상의 그런 시설들이 저희가 주로 짓고 있는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이제 물류센터, 그다음에 지식산센터,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에서 말씀드리지만은 실은 또 굉장히 먹거리인 시장이 이제 바이오텍하고 그다음에 헬스케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 사업자들도 지금 헬스케어 시티, 그래서 메디시티라든지 바이오텍 시티를 지금 한국에서도 구축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쪽 시장이 상당히 더 큰 시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도 꼭 눈여겨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었던 애플사 본사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업무용 시설처럼 보이지만은 이 안에는 산업용도 들어있고 생산용도 들어있고 업무용도 들어있는 그런 복합 시설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대지 30만 평의 이 시설을 짓는 데 있어서 단 25개월 만에 끝나게 되었는데요. 오늘 주제가 프랍테크하고의 어떤 연계성을 찾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25개월 만에 짓기 위해서 AI와 빅데이터를 주로 쓰게 되었는데요. 그거는 맨 마지막에 제가 맺은 말로써 그 사례를 좀 보여드리고서 어떻게 하면 이런 프로젝트들을 25개월 만에 부동산 개발을 끝낼 수 있는지 그런 사례를 좀 끝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고객사들이 다음과 같이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가장 시총 상위에 있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저 회사들은 굉장히 높은 요구 조건을 요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상당히 미래 성장성에 맞춰서 시설의 스펙들이 상당히 고스펙화되는데 저 시설의 90%를 저희는 전부 다 돈 맡아서 하는 건설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직 시장에 알려져 있지 않은 내용들에 대해서 저 회사들의 어떤 향후에 대한 시설에 대한 내용을 미리 캐치하고 그것을 미리 구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토지, 부지 선정부터 시작해서 설계, 시공, 나중에 커미셔닝까지 진행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산업에서 얘기 나오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앞에 것들을 저희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데이터 센터를 직접 지어봤던 그런 상대로서 제가 2007년도에 미국에서 처음 데이터 센터를 지어봤는데요. 그 사례와 함께 좀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좀 깊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저희가 2015년도에 처음 데이터 센터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는 거는 하나금융그룹이라고 그래서 그 인천 청라에 보면은 하나금융그룹 통합 데이터 센터가 있는데요. 저기서 이제 7만 평 대지를 사기 위해서 저희가 해외 외국 자본으로서 그 외국인 직접 투자를 해서 외국인 투자법인을 만들어서 저 부지를 매입을 7만 평을 매입을 했고요. 그래서 저기다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연수원, 이제는 헤드쿼터가 들어가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보시면은 처음에 부지 선정부터 들어갑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건설사인데 건설사가 앞단에서 부지 선정도 하고 부지에 대한 듀 딜리전스도 하고 설계, 시공, 그다음에 마지막에 커미셔닝까지 일어나서 합니다. 그 이유는 데이터 센터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당히 컴퓨터 같은 시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 시설은 처음에 케이스부터 잘 짜야 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일본말이 나올 뻔했네요. 그래서 케이스를 잘 짜야 되다 보니까 그 케이스를 짜기 위해서의 어떤 위치부터 기술적인 요소들이 가미가 됩니다. 그리고 그 위치부터 이미 내 사용자에 대한 요구 조건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시장에서 처음에 이제 부지를 이제 매입하는 단계인 그 단계에서 또 활동하는 업역이 있고 그 다음에 설계 시공을 하는 업역이 있고 나중에 운영 관리를 하는 업역이 있는데요. 이 데이터 센터는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냥 한 사업자가 어떻게 보면 총대를 메고서 처음부터 끝까지 끌고 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토탈 서비스를 요구를 하고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그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따가 저희가 한국에서 짓고 있는 데이터 센터 사례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센터 소개를 간략하게 했습니다. 이미 고성환 부대표님께서 많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20 몇 프로씩 연평장 성장한다라고 했는데요. 실은 저희가 매출을 일으키는 거 보면은 약 데이터 센터가 5년에 20배씩 증가합니다. 왜냐하면은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이제 집적화가 되거든요. 예전에는 상면에 보면은 아까 전에 이제 렉이라고 설명드렸는데요. 렉당 파워 덴시티가 4kW 아니 뭐 3kW 굉장히 저전력의 그런 렉으로 구성되다 보니까 면적이 많이 필요한 데이터 센터였는데요. 지금은 파워 덴시티가 10kW, 12kW, 어떤 데는 15kW까지 해서 집적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가 그러면 덜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만큼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만큼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거에 대한 면적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집적도에도 힘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가가 높은 싸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리미엄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평당 공사비 4,500만 원짜리가 아니고요. 평당 공사비 이제는 3,000만 원 육박을 하는 시설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번의 개발로서 어쩌면 더 굉장히 큰 수익을 엑시트할 때 받을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사례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해외 미국 데이터 센터 사업자의 저희 한국에서의 저희가 지금 짓고 있는 그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향후 이제 나가는 방향까지 이제 보였는데요. 저희가 이제 강북 지역에다가 지금 허브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저거는 12메가와트여가지고 공사비는 약 한 1,5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저기는 이제 허브 어떻게 보면 지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서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서부권이라든지 동남권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경기도권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상암동 저 지역은 지금 거의 이제 준공이 내년에는 준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저희가 인천하고 김포에 땅을 매입을 했고 그 다음에 고양하고 이런 쪽에다가는 지금 프로젝트에 이제 설계를 듀 딜리전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한국에서는 땅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고층화가 되고 그다음에 수전이 그 전력 공급이 없기 때문에 자꾸만 외부로 나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실은 아까 전에 얘기하셨다시피 이 데이터 센터 사용자들인 클라우드 사업자라든지 아니면 IT 컨텐츠 사들은 이 CBD 서울에 집적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땅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통신사들이 전화국이라든지 이런 유유부지들을 데이터 센터로 이제 컨버전 시켜가지고 공급하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우리나라 통신사들의 데이터 센터에 계속 임차를 해왔는데 지금은 기술이 좀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반경이 8km 이렇게 반경을 그렸는데 지금은 40km의 반경을 그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인천이라든지 김포에 저희가 땅을 매입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통신사들의 데이터 센터에 입주되어 있는 기업들이 이제는 다 밖으로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이 안정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고 운영하는 회사의 데이터 센터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데이터 센터는 거점 사업입니다. 아까 물류센터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은 데이터 센터가 만약에 이쪽에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이 데이터 센터가 셧다운이 되면은 여기에 스토리지에 그 서버를 앉혀놨던 사용자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 데이터를 전부 다 그 잃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이렇게 계속 지점을 그리면서 계속 징검다리로서 데이터를 계속 이 인터커넥티비티를 시켜줘야지만은 자기 데이터의 손실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규모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누가 더 많이 징검다리를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사용자에게는 안정성을 답보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자본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사업자만 하더라도 이미 한국에 1조 정도를 파킹을 해놓고 땅을 어떻게 보면 닥치는 대로 사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기존에는 어떤 레포트에 보니까 한국에 이제까지 IT 로드가 한 500메가와트 정도의 데이터 센터가 구축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사업자 한 사업자만 해도 지금 향후 3년 동안 500메가와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만큼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보안 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수요라든지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보가 좀 비밀리에 있지만은 그만큼 데이터 센터는 폭증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부동산 개발 쪽에서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신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사용자, 아까 이제 사용자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테넌트죠, 엔드 유저들. 테넌트의 군들이 다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상암동에 짓는 거는 어느 정도 테넌트가 태핑이 다 끝난 상태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태핑을 한다는 얘기는 저희는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 이미 마스터리스를 거의 체결해 놓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선분양만큼 굉장히 안정적인 사업이라고 인식이 되는데요. 한편으로는 그 사용자를 만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용자가 자기네 정보, 이 데이터에 대한 보안 등급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쪽에다 얼마만큼 저장할 것이다라는 것을 그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네트워크 시장이고 상당히 클로즈 어떤 인간관계 내에서 풀려가는 그런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루프에 한번 타기 시작하면은 모든 것은 다 수익액으로 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처럼 이렇게 페이스북이라든지 애플, 아마존이라든지 MS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저런 사람들의 데이터 센터를 전 세계에 지금 한 900개 정도를 데이터 센터를 짓다 보니까 그 사용자들의 니즈라든지 아니면 향후에 어디에 거점을 삼겠다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토지를 미리 매입하고 그 다음에 안정적인 운영사를 임차를 매닝을 시켜서 안정적인 운영까지 그런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면요. 지금 보시면은 컴퓨터 사진입니다. 컴퓨터 조립품인데요. 데이터 센터가 딱 이겁니다. 그냥 컴퓨터 조립품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안에 CPU라든지 뭐 메인보드라든지 램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잘 조합을 해서 가장 효능이 이제 어쩌면은 fully functioning 되게 만들어주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 케이스는 그렇게 신경 안 쓰게 되거든요. 그냥 싼 거라도 그냥 씌우면은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케이스에다가 크게 돈 들인 사람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동산을 봤을 때 데이터 센터를 보면은 저거 그냥 창고 형식인데 그리고 저거 보면은 경관 심의를 저 통과하기 힘들 정도의 그런 내용인데 왜 저거는 저렇게 둔탁하게 지어가지고 우리 지역에 혐오 시설로 인정받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데이터 센터는 외관에 대해서는 전혀 돈을 안 쓰려고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이 경관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시위원회에서의 어떤 미관에 대한 상당히 태클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뭐 커튼홀로 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짓다 보니까 상당히 좀 불합리한 점도 있지만은 어찌됐건 데이터 센터는 지금 보시다시피 케이스는 그냥 어떻게 보면 껍데기만 갖다 씌우는 정도인데요. 그런데 저 안에 들어가는 것이 진짜 큰 돈이 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근데 저 안에 것들을 그냥 내가 만약에 용산 조립상가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나는 CPU를 어떤 걸 했으면 좋겠다. 나는 하드디스크는 어떤 걸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청을 하면은 그쪽에서 제품들을 사가지고 조립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선을 다 연결해가지고 저희한테 집으로 배달해 주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 센터 구축 사업자들은요. 요구하는 스펙을 미리 사전에 얻어서 거기에 맞는 땅을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제품들을 미리 수급을 해서 전부 다 선을 연결해서 fully functioning하게 나오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딜리버리 하면은 돈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요구 조건도 높을 거고 그 요구 조건을 못 맞췄을 때는 매각도 안 되거든요. 그리고 임차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얼리 터미네이션이라든지 터미네이션 포 컨비니언스에 대한 조항에 대한 어떤 부담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금융 쪽에서도 나중에 이제 PF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를 그동안 계속 고려했던 시행 개발 쪽에서는 항상 데이터 센터 한 1년 동안 우리가 많이 연구했는데 이건 들어가면 안 되는 시장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그거는 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냥 내가 그냥 일반적으로 지식산업센터나 물류센터로 풀려고 했던 땅을 그냥 잡아놓고 이거보다 수익성이 좀 높은 것이 데이터 센터 아닐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들고서 물건을 가지고서 데이터 센터 사업자들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뷰나 그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태핑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다르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의 사업자들을 좀 보면요. 처음에는 데이터 센터를 어떻게 보면 이제 구축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구축을 한 다음에 운영까지 하는 회사가 있고 그 안에는 이제 테넌트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구축하는 개발사들을 보면은 시총이 거의 50조에 육박을 합니다. 우리나라 시행 개발 중에서 시총 50조에 육박하는 회사가 있습니까? 근데 부동산 개발만 데이터 센터 부동산 개발만 해서도 나스닥에 시총 50조짜리 회사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만큼 향후 미래 성장성 사업이라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자본들이 모이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제 처음에 에쿼티를 만들기 위해서 펀드레이징을 하는데
펀드레이징도 상당히 조기 완판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리고 또 수익성도 거기서 요구하는 것도 상당히 낮게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여기는 굉장히 폭발적인 시장이라 생각을 해서 내가 수익성을 낮게 해도 어떤 이제 에코티를 많이 꽂으려고 하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또 PF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한국에서는 보통 올인 코스트를 3% 후반에서 4% 초반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저희가 데이터 센터를 이번에 지었던 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PF를 요청을 했는데 3% 올인 코스트 3%에 외국 자본들이 PF가 다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금융 자본도 상당히 많이 몰리는 그런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돈을 들고서 쫓아오긴 하는데 이거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한 발을 디딜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아까 같이 좀 토탈 서비스 관점에서 그다음에 지역에 대한 위치 선정부터 그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에 대한 그 니즈에 맞춰서 선정하는 과정들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텍사스 댈러스 공항 옆에 보면은 폴트워스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저희가 해외 이제 페이스북 데이터 센터를 지었던 사례입니다. 총 공사비는 한 2조 정도 되는데요. 이거를 짓는 데 있어서 사이트 셀렉션, 듀 딜리전스, 디자인, 컨스트럭션, 커미셔닝까지 일원화해서 저희가 다 이제 맡아서 하게 되었고요. 마찬가지로 에너지 절감이라든지 전력 효율 지수를 해서 ESG에 맞는 그런 시설로 구축을 하는데 좀 총력을 다했던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해외사의 데이터 센터를 저희가 발주사 대리인 역할을 하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사이트 부지 선정부터 부지에 대한 어떤 듀 딜리전스 그다음에 저희가 설계 시공 관리까지 지금 일원화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역이 나눠 있으면은 상당히 들어가기 힘들지만은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이런 시장에 계속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을 좀 비교해봤습니다. 구축 개발을 하는 걸 보면은 한국에서는 메가와트당 100억 정도의 공사비가 들어가는데요. 실은 아마 지금 계신 분들은 많은 분들이 평당 공사비가 얼마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실은 데이터 센터는 평당 공사비라고 따지지 않습니다. IT 로드 메가와트당 공사비가 얼마 정도 드냐 이렇게 저희가 계산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컴퓨터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메가와트당 보통 한국에서는 100억 정도가 드는데요. 미국에서나 아니면 유럽에서는 공사비가 메가와트당 55억에서 약 한 80억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어떻게 보면 데이터 센터가 거의 배 이상의 돈을 들여서 짓고 있는 중이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뭐 이유는 있지만은 어찌됐건 아직까지도 굉장히 예전 방식으로 공사비를 많이 내서 짓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임대료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임대료를 많이 많이 받는다 그러면은 임차가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전용 회선에다가 그 회선 사용료에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돌려서 돈을 받는 쪽으로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는 한국에서 들어와서 활동하는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더 이상 속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꾸만 이제는 거기서 그 한국에 있는 시설에서 나와서 해외사들이 짓는 시설에다가 임차를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보더라도 임차율이 처음에 마스터 리스트로 100%를 다 채우면 되는데 그 채우는 속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데이 1에는 한 50% 정도 채워놓고 그 다음에 계속 순차적으로 채우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초기 자본을 적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신속하게 짓기 위해서 오른쪽과 같이 모듈라로 지어서 아예 그냥 탑쌓기 형식으로 지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뉴저지에다 지었는데요. 한국에서도 모 건설사가 저 방식을 지금 도입하려고 그러는데 실은 한국 현황하고는 좀 맞지 않습니다. 저 시설은 이제 가변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아까 전에 고성관 부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대한 어떤 소규모로 거점을 유치하기 위해서 짓는 그런 시설이었기 때문에 약간 특수 목적 있는 그런 시설이었기 때문에 저런 공법들도 있다는 것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컨택하고 저희가 그러면 어떻게 연결하느냐. 실은 이제 프랍텍 했을 때 뭐 중개라든지 관리 쪽에 이제 프랍텍에 대한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도 미국에 저희가 직접 투자를 그래서 벤처스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3군데 정도를 직접 엑셀레이팅도 하고 아니면은 저희가 회사에서 아예 자본 투자를 해서 저희가 회사를 세우기도 했는데요. 그 중에 보면은 저희도 이제 컨택이라고 해서 그 어떤 뭐 개발 이쪽에 개발 시공 쪽에 그 프랍텍 회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회사들에 보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모든 것을 AI로 공정표를 짭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사람이 그냥 초기 계획 단계에서
사람이 그냥 기존의 실적 공정표를 가지고서 공정을 짜면은 그게 사업 일정이 정확치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AI가 지금 보시다시피 가장 최적의 동선들을 바둑에 수를 두듯이 알파고와 똑같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부터 알파고의 엔진을 활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알파고가 수를 두듯이 이 작업 동선이라든지 아니면은 작업팀의 방식이라든지 어떤 동선 계획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반영을 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공사를 하는 것이 가장 최적화된 시퀀스다라고 자기가 AI가 수를 두게 됩니다. 그 수에 따라서 자기가 공사비와 공기에 대한 어떤 추이를 보고서 공정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실은 이렇게 해서 짓게 되면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냥 사람이 하는 그런 공정표보다 정확도는 98% 정도가 더 정확하고요. 한편으로는 인건비가 상당히 줄어들면서 보통 인건비가 한 20%, 그다음에 공기는 약 한 10% 정도가 AI를 통해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 쪽에서는 이런 컨택을 활용해서 어떤 프랍텍의 관리 내에서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사비도 마찬가지인데요. 공사비도 그냥 실적 단가를 가지고서 하게 되는데 저희는 이걸 전부 다 빅데이터화 시켜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빅데이터 컨택 회사를 또 저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투자를 해서 직접 만드는 회사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데이터 센터를 짓는 데 있어서 그 공사비를 빅데이터가 저희한테 실시간으로 공사비에 대한 추이를 보고를 하게 됩니다. 저걸 통해서 처음에 사업 계획을 시작해서 나중에 시공이 끝날 때까지 어떻게 보면은 정확한 그 사업에 대한 추이를 가지고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의 안정성을 답보하는 그런 방식이기도 합니다. 예, 여기까지가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얘기 드렸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컨택, 그러니까 프랍텍에 대한 어떤 기술들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 예, 정말 저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다 들었는데요. 뭐 지금 여기 오신 분들 중에 한 반 이상은 부동산 개발협회 회원이시기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개발업계 화두잖아요.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지금 궁금하신 점, 저희 여기 청중에서 하나 그리고 온라인에서 하나 정도 질문 받기로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없으신가요? 네네. 개발업회 부회장으로 있습니다. 예. 저희도 데이터 센터를 한번 봉사를 추진하려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는 거 외국에 있는 그 유저들을 동원해서 하는 건데 국내에도 그런 데이터 센터를 짓는 요구하는 데도 분명히 있을 텐데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그쪽에서는 수주를 하신 적이 있는지. 두 번째는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거를. 그러면 아까 전임의 설명했듯이 그 아일랜드 그 해저 속에다가 그 추운 바다에다가 넣어서 데이터 센터를 짓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는 열에 대한 냉각하는 거하고 그다음 전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소요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국내에서는 어떻게 조절하는지 그 질문하겠습니다. 저희는 한국에 아직은 시공으로 진출하지 않은 회사인데요. 실은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발주사 대리인 역할로 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외사들의 데이터 센터가 한국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저희가 아예 처음부터 발주사 대리인처럼 부지 선정부터 아예 우리가 다 맡아서 하게 되는데요. 실은 데이터 센터를 생각할 때 그냥 쉽게 생각하실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뭐 회사라고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지만은 그냥 롯데백화점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은 이제 롯데백화점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거기 안에 이제 샤넬 매장도 있고 에르메스 매장도 있고 그냥 롯데백화점 하면은 저기 어느 지점 가면은 저기는 내가 뭐가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지 않아도 저기 가면 의뢰 이런 상품군은 항상 입주가 돼 있지라고 생각해서 믿고 그냥 롯데백화점을 가거든요. 그럼 롯데백화점을 가면은 그 회사들, 그 입주사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그 입주사들이 들어올 때 내가 인테리어를 하고 내가 입점 공간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디자인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건설사하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동산 개발하는 회사는 롯데백화점의 시설팀이나 아니면은 그
개발 쪽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는 자기네들이 입주사들하고 얘기를 해서 입주사들의 요구 조건들을 나중에 저희가 이제 코어앤쉘이라고 하는 어떤 껍데기 건물을 지어주게 되면은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이제 거기다가 어떻게 TI를 하게 되는데요. 실은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를 구축 개발하고자 하는 시행 개발 쪽이나 건설사나 설계사들은요, 롯데백화점 역할을 하는 데이터 센터 운영사를 만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마존이나 아마존 애저라든지 AWS라든지 MS 애저라든지 이런 회사들 절대로 여러분들하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보안이기 때문입니다. 데이터는 정말 보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누구한테 오픈 스펙으로 그다음에 오픈 비딩으로 입찰을 해가지고 내가 뿌리느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 회사들은 자기네들이 롯데백화점이나 현대백화점 이런 회사들 몇 군데하고만 비밀리에 얘기하고요. 대신 이사들이 그러면은 내가 총대를 메고 처음부터 끝까지 구축 개발을 자기가 맡아서 하기 때문에요. 그런 회사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이 구축 개발에 대한 어떤 첫 번째 단계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데이터 센터 지을 때 실은 아까 전에 ESG 말씀드렸는데요. 실은 별로 ESG와 관계 없습니다. 에너지 효율은요, 그냥 관리비 낮추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건데요. ESG 별로 머릿속에 두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서 데이터 센터는 절대 운영할 수 없습니다. 불규칙한 공급을 가지고, 전력 공급을 가지고서 저희가 데이터 센터 운영을 한다. 만약에 그냥 이 업무 시설에서 불이 전기가 꺼졌다. 신재생 에너지를 쓰다가. 그러면 사람들 그냥 층 내려가가지고 그냥 집에 가시면 됩니다. 누가 죽거나 다치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데이터 센터가 만약에 조중에 전원이 신재생 에너지가 공급이 좀 불규칙해가지고 끊겼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터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머니에 있는 핸드폰에 갑자기 뭐 돈이 100억이 입금됐습니다라고 잘못된 그런 오도된 정보들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는 2중화, 3중화 작업들을 하다 보니까요.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ESG에 걸맞는 활동들을 하기보다는 이거를 통해서 인프라를 깔아놓고 그 다음에 기업들이 어떤 영위 활동을 할 때 그 회사들이 알아서 ESG 활동을 하라라고 요구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ESG를 좀 같이 맞춰가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에너지 절감했었는데요. 이거는 그냥 관리비 측면에서 절감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예. 네, 답변이 되셨는지요? 네. 근데 꼭 필수적으로 그 건물을 지으려고 데이터 센터 들어가면 그 공급해야 될 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인근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기술이 예전처럼 수가 있어서 냉수 방식으로 공조를 해야 되는 방식들, 그리고 뭐 그런 예전 방식들이 있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짓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술도 쓰지 않고요. 그런 것들은 오히려 돈도 많이 들고 시설을 어떻게 보면 넣기 위해서 빽빽하게 서버를 앉혀놔야 되는데 그런 시설 때문에 오히려 공간을 그런 어떻게 보면 내가 나중에 임대 공간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들을 따로 하는 그런 개발 기술들이 있습니다. 뭐 연료전지라든지 이런 다른 방식으로 이제 풀게 됩니다. 네. 우선 온라인에 질문이 없어서 저희 한 분 더 계시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네.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BTS 방식으로 물류센터나 상업시설을 개발을 했었는데 엔드 유저를 미리 맞춰놓고 그들의 목적에 따라서 지어주는 그런 방식으로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들어오는 뭐 물류센터나 상업시설 부지를 그들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데이터 센터로 하면 어떨까 그래서 검토를 계속 했었는데요. 사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런 그 데이터 센터의 엔드 유저들의 전략지를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거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하셨던 수전이 되는 용지들을 계속 확보를 하고 그거를 이제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는데 실제로 이런 전략지에 대한 정보가 저희가 공유하거나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은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데이터 센터는 미군 부대 US 베이스 캠프보다 더 암호가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요. 저도 한국 시민권자면은 제가 못 들어가는 데이터 센터 그런 프로젝트도 있었습니다. 실은 데이터 센터를 얘기할 때 아까 이제 위치 얘기하셨는데 저희도 이제 물류센터를 지금 2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자산운용사, 하나는 개발사와 같이 하고 있는데 이 물류센터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토지를 준비를 하고 설계를 달려서 인허가 시점이 되면은
어느 정도 그때부터 화조하고 태핑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나중에 선 매입사들 하고 태핑해서 그쪽에다가 인허가가 끝나면은 착공 시점에 이제 던지는 것이 보통은 이제 엑시트하는 방식들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냥 내가 제너럴하게 이 정도 되면은 이 정도의 구축으로 설계를 하면 되겠다 생각해서 그때까지는 화주하고의 어떤 엔드 유저들하고 얘기 없이 그냥 끌고 나가거든요. 근데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데이터 센터는 처음에 부지 선정부터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게 부지가 잘못 잡히거나 위치가 잘못 잡히면은 아무리 수전이 되거나 아무리 싸게 짓거나 아무리 고급화 시설을 지어도 그 누구도 떠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마스터리스를 체결하는 시점이 좀 다르다. 그리고 선매각을 하는 시점이 좀 다르다라고 인정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부지를 잡기 어떻게 보면은 그냥 예전 방식으로 풀면 안 될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건설사들 아니면 우리나라의 이제 뭐 기업들은 그다음 자산용사들이 지금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 부지를 이미 사가지고 인허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운영사라든지 화주들하고 그 테넌트들하고 태핑이 전혀 없거든요. 제가 죄송하지만은 그거 지어놓고 나중에 안 팔려가지고 안고 폭탄 터지듯이 가실까봐 지금 굉장히 걱정인데요. 그래서 지금은 그거를 스톱을 하시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셔서 만약에 그게 원하지 않는 지역이다. 그러면 빨리 용도 변경해서 다른 걸 시설을 짓는 것이 맞습니다. 네. 되게 무서운 말씀이시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부동산 개발에 있어서 데이터 센터는 앞으로 되게 큰 대세가 될 것 같아서 모두 이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대표님께 연락드리고 그 답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대표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